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가장 바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회사인데요. 요즘 택배회사는 추석 선물 배달하느라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된 우리나라 경기가 추석을 계기로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호가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요새 국회에는 추석 선물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진 선물들이 국회에 쌓이고 있다는 건데 솔직히 이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매년 설이나 추석 되면 이런 풍경이 어김없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유난히 눈에 어슬리는 이유는 이들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에 선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으면 의원분들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 보는 국민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선물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 어떻게 하냐고 의원들은 푸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선물들 돌려보내야 정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추석 선물은 대단한 희망이 아니라 그나마 돌아가는 정치, 움직이는 국회인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I'm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의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꽤 와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서울도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역에 따라 오면서 보면 비 오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예. 자, 오늘 수요일인데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렇죠. 근데 줄 사람도 없고요. 이제 나이가. 사모님 드시면 되죠. 근데 이 참 낭만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참 우울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전국 때문이죠. 맞습니다. 오늘 카피를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원래 이게 70년대 후반에 나온 프랑스의 책 제목인데요. 예. 베르나르 앙리 레비라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부유층인데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죠. 강남 좌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 프랑스도 그게 있어서 부르주아 출신의 좌파를 캐비어 좌파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 캐비어가 비싼 철갑상어알 그렇죠. 요리죠. 예. 이 양반도 그런 부류인데요. 그렇군요. 그분의 책의 제목을 차용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답답하니까 그냥 철학 얘기나 할까요, 오늘? 그래도 좋은데요. 예. 뭐 교수님께서도 저 전문가실 텐데 별 말씀. 국내외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군검찰 진짜 가르쳐 주시죠. 네. 요새 이 뉴스가 고갈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네. 지난 밤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밤 사이에. 네. 예. 어제 밤에 제가 잡은 뉴스는 윤일병 사건 상해치사죄로 예. 28사단의 검찰부가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제 공소장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3군 사령부 검찰부에서 초동 수사의 부실을 인정하면서 상해치사가 아니다. 살인죄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이유는 뭐였냐면 처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 이건데 예. 그게 아니고 죽음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구타했다. 이 얘기가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사인도 좌멸증후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아주 끔찍한 겁니다. 구타를 당해서 근육조직 붕괴가 일어나면서 몸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해서 혈액이 쏟아지고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서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
정말 잔인한 얘기. 잔인하죠. 이게 예. 인간의 얼굴일 뿐이지 정말 야만의 시대인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벽 속보가 예. 이 특전사, 하사 두 사람이 사망했어요. 훈련하다가 사망. 네, 그게 이제 포로 체험 훈련 중 예. 질식사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세한 또 이 사인이나 훈련 정황, 얼마나 훈련이 혹독했기에 또 이 죽음에까지 이뤘는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네. 외국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21세기의 네. 야만들. 안 그래도 네. 어제 제가 이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제 뉴스에 담았는데요. 네.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하면서 폴리 기자 참수도 있었고 네.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일대에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다. 아이고. 이거 아주 끔찍한 일인데요. 인종청소, 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옛날에 맞습니다. 그 일본 내전 때 인종청소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예, 보스니아 이쪽 지역에서 맞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충돌하면서 인종청소 얘기가 나와서 끔찍했는데요. 이게 21세기 있을 일은 아니죠. 히틀러가 정말 잔혹한 독재자로 기록된 것이 이 유대인 학살, 이문제였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도 또 이 중동 지방에서 쿠르드족이라든가 소수민족에 대한 이제 이런 학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압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 북부에서 소수 종족인데 야디지족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사는 두 마을을 공격해서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남성과 소년들만을 끌어내서 수백 명 처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12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이 정황을 잡은 엠네스티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 이 소식을 어제 발췌해 놓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IS가 그 예고했던 두 번째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이 스티븐 소트로프 기자를 또 참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국인을 또 참수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게 지금 종교 문제로 봐야 될지 뭘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21세기 문명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근본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진화해 왔다는 것이 예. 뭐 인종이든 민족이든 문화적 차이든 극복하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인류애가 고양되어 온 역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말이죠. 예. 이 인종 문제가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또 은밀하게 외국인 노동자 또 이 결혼으로 인한 이제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또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종이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갈등이 많은 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 없는지 좀 성찰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인종 문제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흑인분들이 네. 오죽 우리가 그 구분을 하면은 네. 미국에서 온 흑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네.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렇죠. 얼마나 사실 이게 오명한 짓입니까? 우리 맞습니다. 자신들 사실 반성해야 될 점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같이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의 나라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 인종차별 당해보면은요. 그 눈에 더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동포들은 해외에서 종종 당하시잖아요. 아니, 전 10년 동안 당했어요. 독일에서. 특히 독일에서.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몰아내야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사람 들어주시죠. 예. 정말 오늘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신율의 새아침 제작진은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차례로 짚어보면서 문제 제기와 함께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또 이것이 마땅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에서 지난번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리우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다뤄봤었죠.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난 1일이었었죠. 정부가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제 야당은 즉각 가계부채만 늘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 역시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여야의 입장 1, 2부에 걸쳐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먼저 이번 정부 9.11 부동산 대책이요. 요약하자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거는 다 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사람 중심 부동산 대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낡은 규제로 살기 불편했던 주택을 새롭게 바꾸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 조치도 대폭 강화한 사람 중심의 대책입니다. 특히 과거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한창 치솟던 시기에 박혀있던 그런 대못들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낡아버린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최근 이제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택 재정비 규제도 완화하고 특히 복잡했던 청약제도도 간소화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수요자들이 신규 주택 구매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중심의 대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야당은 빚내서 집사라는 거냐 가계부채만 늘리는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기울여야 한다 봅니다. 물론 야당의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주택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을 살지 아니면 전세로 있을지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한두 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이 꼼꼼하게 이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걸 두고 마치 정부가 국민을 등 떠밀어서 빚내서 집을 사게 했다고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 중심의 대책이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 재건축 연한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목동, 송파구, 강남, 서초구 할 거 많은데 문제는 이런 데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곳에 살고 있는 서민들,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 이게 한꺼번에 나오게 돼서 전세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지금 이 재건축 사안을 따져보면요. 노태우 정권이 지난 88년부터 추진했던 200만 호 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는 2021년부터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 상한을 30년으로 할 그 경우에는 지난 91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량을 확인해보면은 2021년도에 나오는 물량은 그 전후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가령 2021년에 재건축이 가능한 물량은 34만 호, 2020년에는 48만 호, 또 한 해 뒤 2023년에는 47만 호.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물량들이 전부 한꺼번에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일부만 실제 공사를 하게 되므로 재건축 물량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과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율 교수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연한이 돼가지고 예. 이거는 입주민들이 예.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을 하자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지 또 저는 저대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0%죠 지금 입주민들의 동의가 입주민이라기보다 실소유주의 동의가 80%가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 시한이 재건축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진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 부채 문제인데 LTV DTI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 인조 비율 내 집 가지고 얼만큼 담보받아서 돈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게 완화되면서 그 가계 부채는 좀 늘은 건 사실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대출 증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이 대출 증가 추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달 한국은행은 1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종전보다 낮아지는 추세로 이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난 7월 신규 취급의 금리는 2.48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 중에 가장 최저 수준인 거죠, 지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대출에 증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가 파탄날 것처럼 선동하며 가짜 정책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가짜 정치인의 전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치솟는 전셋값을 계속 그러면은 이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정책은 소홀히 하고 치솟는 전셋값 문제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잡아봐라. 그게 됩니까? 이게 시장 논리에서 결코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계류 중이죠, 국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 폐지 법안, 즉 주택법인데요. 예. 사실상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여건상 고분양가 책정은 주택 소유자에게 예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여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네. 오히려 이 획일화된 가격 산정 체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는 이런 고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향후 시장 불안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투기 가열지구나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시장 흐름에 맞춰 제때에 이게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 가열 강풍에 인해 가지고 끝없이 분양가가 주택 분양가가 치솟아 오를 때 이걸 규제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겨우 소진되고 지금 주택 경기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투기 조정 법안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데 미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런 걸 우리가 지켜봐도 예. 지금은 수요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주택 수요가 적어서 모자라면은 비싼 집이라도 이렇게 분양이 되면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예. 지금은 실수요 주택이 이미 100%를 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왜 특정 아파트를 건설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일정 부분 건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율도 이번에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좀? 예. 그렇다면은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주신 사람 중심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임대 물량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이제 이걸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 시장 이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 정책으로 나온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서 예. 전세 시장과 안정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매매 시장 활성화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서 전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택 건설업계는 이런 재건축, 특히 도심 재생 이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 주택을 쉽게 입주민들과 이 건축업계가 이 재건축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진 제도고, 예. 그러니까 정부 이 공공공익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고 또 장기 임대 공급, 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이제 집중한다는 겁니다. 역할을. 예. 민간은 이제 재건축 쪽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이런 장기 공급 임대 주택에 더 역점을 주겠다는 게 이번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뭐 주장하는 임대주택 정책은 상실됐다. 이거는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신줄의 출발 새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혜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미국 프로골프는 $10,000,000 상금이 걸린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노승열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순항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미국 프로골프는 시즌이 끝나면 플레이오프를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위 순위에 있는 선수를 자꾸 쳐가면서 이제 치르는데요. 네. 어제 3차전이, 어제 2차전이 끝났습니다. 노승열 선수가 2차전에서 최종 합계 공동 9위에 오르면서요. 페덱스 랭킹을 36위까지 끌어올렸는데, 페덱스 랭킹이라는 건 시즌을 치러가면서 순위별로 포인트가 더해지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어제 2차전이 끝났고, 내일 모레부터 3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3차전까지는 페덱스 랭킹 70위까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노승열이 2차전에서 공동 9위에 올리면서 페덱스 랭킹을 36위까지 끌어올려서요. 70명까지 나가는 플레이오프 3차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최경주 선수도 6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경주도 함께 최종 3차전에 진출합니다. 3차전이 모레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페덱스 랭킹 70위까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이 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페덱스 랭킹을 30위까지 끌어올려야지 $10,000,000가 걸린 최종 플레이오프 4차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노승열 선수는 지금 36위니까요. 순위를 좀 끌어올려서 30위 안에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는데 최경 선수는 지금 65위이기 때문에 뭐 상위 톱5 정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최종 라운드 진출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승하면 $10,000,00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000 100억 아니에요, 100억? 네. 아유, 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정규 투어만 해서 끝났는데요. 네. 제 기억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플레이오프 제도가 도입이 돼서 마지막까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100억.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2022년인가요? 이 카타르 월드컵이요. 이게 겨울에 개최될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근데 네. 우리한테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 겨울에 개최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말씀 다 아시겠지만 카타르가 한여름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월드컵이 2월, 7월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카타르의 날씨가 섭씨 50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뭐 실내 경기장을 짓겠다, 에어컨까지 가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은 선수들의 건강 그리고 관중들이 아무래도 좀 적게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네. 그거를 의식을 해서 겨울로 옮기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존처럼 월드컵이 5월이나 6월에 열리면 아시아 선수는 시즌이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 상태가 좋고 할 상태인데 이게 겨울로 옮겨야 되면은 우리 아시아 선수는 시즌이 끝난 뒤에 월드컵을 치러야 되고요. 예. 유럽은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월드컵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겨울로 옮겨가면 물론 선수의 건강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성적으로 보거나 컨디션 조절로 본다고 하면 겨울로 옮겨가면 우리 선수들이 진이 빠진 가운데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게 되죠.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죠. 자, 앞서는 여당의 입장 들어봤으니까 지금은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시죠. 백지현 의원 연결합니다. 백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백지현입니다. 이 9.1 부동산 대책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신도시는 묻고 재건축 푼다. 이게 참 그 말이 아주 실감 있고. 예. 한해 수요에 대한 수요 관리 측면을 대폭 늘리겠다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이에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양산시키는 하나의 좀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부추겨서 거품을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면에서 거품이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난번 7.4 부동산 금융 완화 정책과 질의사 지난 7월 24일 날 근본 9.11 부동산 대책이 참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무려 개수로 정말 38건이나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정책 자체가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정확해요. 하여튼 빛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다주택자를 양산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살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살 만한 돈이 없는데 자꾸 사라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개 은행의 지난 8월 30일에 발표된 7개 은행의 자료를 들여다보면은 지난 7월 말에 297조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빚 대출 잔액이 지난 8월 28일에 이미 301조, 4조가 늘었거든요. 예. 4조가 한 장씩 는 것은 이 숫자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1천 6천억에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숫자보다 배가 넘는 것이죠. LTV와 DTI를 풀어버려서 정부가 7.24 부동산 금융 완화 정책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빛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라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자 하는 정책이 이번 9.11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가처분 소득이 늘릴 수 있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가처분 있습니다. 소득이요? 네, 우리 당 입장인데 하여튼 정부는 지난 2008년 전 세계적 충격을 받들었던 서브프라임 시대 진행적으로 가계부채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근데 가계부채가 오는 것이다. 예, 그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목마른 서민들에게 독배를 가능한 것 답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부동산 경기 때문만이라고는 보진 않는데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는 데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만들어졌다는 거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무주택자, 서민,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지 다주택자들한테 더 많은 집을 사게끔 제도를 만들어서는 더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얘기하는 무주택자가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면 가계부채부터 많은 영향을 미쳐서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거래를 만들어 주는 것도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예. 좀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든가 좀 더 값비싼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주택자 집을 계속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금 정부의 안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안, 그러니까 주택 경기도 살리고 다주택자는 제한시키면서 가계부채는 늘게 하지 않고 거래량 늘리고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의 가장 서민들이 어려운 것은 전세난 아니겠습니까? 예. 전세난을 해소하는 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세와 관련된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하는 것을 자꾸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와 관련 우리 주거복지 기본원칙을 정하는 대책들 주거복지 기본법을 만들자. 그다음에 3주택 소유자, 사회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자. 임대사업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세우자. 하여튼 좀 전세난에 휘달리는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전세를 갖고 있어도 하고 가격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래서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통해서 그 전세와 관련된 사람이 좀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 노력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자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말고도 실제로 이렇게 자꾸 하면은 전세는 줄고 임대주택 공급을 오히려 이걸 걷어들이고 월세로 바꾸는 이런 경향이 더 부추겨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는 임대주택 같은 정책들을 확고하게 꾸준하게 밀고 가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왜 주택정책을 되돌아보면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들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동안의 정책, 우리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일을 쭉 되돌아보면 앞으로 정책도 좀 더 긴 틈에서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도시 아까 잠깐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신도시는 안 만들고 기존에 있어서의 그 재건축 연한 40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정시민주연합은 신도시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할 정도로 악법이었느냐 하는 데서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동안 대한민국 주택을 획기적으로 보급률 100% 높이는 데까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이걸 갑자기 폐지하겠다는 게 저는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만들었던 그 집들은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웠던 집들은 거의 무주택자, 일가구 1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청약제도나 이런 많은 제도를 통해서. 예. 근데 택지 개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는 뜻이나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느냐. 기존 주택지 값들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단독주택 빌지를 비롯해서 이런 빌지들이 이제 공동주택 형태지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꾸면 집값이 올릴 수밖에 없고, 신규 택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구나 이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토지값이 상승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무주택자, 850만 개 무주택자인데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이 법을 폐지할 정도는 법안 아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수요를 공급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미 수도권 주위에도 많은 시가지 신도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예. 이 폐지할 정도 법안은 아니다. 그러면 시그널을 밟는 정도로 주거든요. 앞으로 신규 공급을 안 할 테니까 안 된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지금 주는 거거든요. 예. 집을 살 때는 빨리 사라.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건 옳지 않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정책들 사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건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다른 입장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게 수렴이 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이게 만나질 못하시잖아요, 요새. 그죠? 정치 하고 있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예, 답답해요. 전부 이게 적어도 현 여당은 좀 더 야당을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인정하는 정책을 적어도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함께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새누리당 그런 인식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 이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은 만나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럴수록 사실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야당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도 와 계시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화문에다 단실 갇혀놓은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가족들이 가 있고, 청와대 천운동 동사무소도 가 있고, 인천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진도에도 있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수록 만나서 뭔가 대안할 거 풀어야 되는 일들인데, 서로 야당을 배려하지 않는 정치, 야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이게 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럴 때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정말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유가족들 설득시키는 자가 함께 설득시킬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성격이 세월호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하자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해야 될 권한도 있고 진상조사에 참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않겠다고 버티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버티지 않으시겠지만 법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법들 최소한도 동의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나 양해를 구해주는 법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이 다른 민생법안하고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글쎄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고는 다른 민생법을 놓는다는 것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지금 여러 곳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여론조사만에 세월호 특별 관련된 조사 비율이 높고 정치의 현안이 가장 현 시점에서 하는 이게 세월호 특별법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법이고 많은 이해관계 충돌되는 법도 아니거든요. 그 세월호 가족과 관련된 내용 빼고는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충돌되는 법 아니에요, 이건. 그 세월호법이 민생법이다, 뭐 그런 얘기에 또 동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송파 세모녀법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빨리 실시가 돼야지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막는 것도 민생법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됐고 대부분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통과가 돼야죠, 근데. 통과가 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법안들이 꽤 많아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서 국민들 삶을 모르겠습니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저희들이 항상 더 보살펴야 하나요? 저희는 정강정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렵고 힘든 사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당의 이념이고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여야가 합의된 내용도 많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언젠가는 의결을 하겠지만은 이 하나의 그 세월호 특별법과 같이 묶여 있는 일들이죠. 이걸 여당은 실리를 찾고 야당한테 명분을 주고 하는 정치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시죠. 백재현 의원이었습니다.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